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키스티의 양자정보응용연구센터의 류정희입니다. 먼저 기술교류의 발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AI 발표를 참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바로 닿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지금 피부에 느낄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 키스티의 양자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발표의 초반 부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후반부에서는 저희 센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HPC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자정보과학 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양자정보과학 기술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학문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새롭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전자공학, 이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발전된 기술들인데,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에 양자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요소 기술을 쓰지 않은 방식입니다. 물론 안 쓴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정보 처리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뿐이었고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양자 물리학의 핵심 요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위로도 쓸 수 있고 정보 처리의 어떤 소스로도 쓸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양자정보과학기술이라는 학문이 시작되기 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되게 역사가 짧은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젠슨 황이 유용한 양자 컴퓨터 20년은 걸릴 거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하는 데 시간은 매우 필요할 거다라는 저커버그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특정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양자과학 기술, 특히 양자 컴퓨터 분야가 좀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정보학은 양자물리학과 정보과학이 함께 활동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90년대부터 활성화가 된 이유 자체는 기존의 소인수 분해를 푸는 알고리즘을 쇼라는 사람이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알고리즘을 제시한 다음부터는 이거를 빨리 풀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된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쇼어 팩토링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난 다음부터는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 쇼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구동되는지 테스트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쇼 팩토라이징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IBM이나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RSA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 가지고 깰 수 있다라고 하려면 지금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소인수 분해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아직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센싱이라는 분야에서는 양자정보과학 기술이 여러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거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정보학과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양자정보학이라는 게 지금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까 표에서 죄송합니다. 요 분께서 어떠한 발언을 91년도에 하셨냐면, 정보는 물리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논문으로. 근데 그때 정보가 물리다라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 처리는 물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물리학 법칙이 정보 처리의 근본적인 성능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드릴 거고.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저의 성대를 떨어서 이 공기 중에서 전파가 돼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정확하게 물속에 들어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인 법칙이 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과 물속에서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법칙이 정보 처리의 근본적인 성능을 결정한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물리 법칙이 근간을 이루느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이분이 처음 그전부터 어떤 개념적은 있었지만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리는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정보를 통신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이미 양자 효과를 이용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물리학에서는 훨씬 더 로우 레벨, 원자를 하나 쓰거나 광자를 하나 쓰거나 이런 수준에까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양자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이 도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원자 하나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걸 가지고 컴퓨팅을 할 수 있을까? 통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센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학문입니다. 정보 처리의 3단계에서는 정보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환한 다음에 읽어드리는 게 중요한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정보를 준비하는 것과 변환하는 데 있습니다. 원자를 하나를 가지고 광자를 하나를 가지고 정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에러가 많아서 어려움도 많았고 그 정보를 변환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원자 하나를 여기에 있는 걸 절로 옮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를 아무리 높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양자의 특수한 현상들이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라지면 결국에는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사항들이 없어지게 돼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비트나 큐비트의 개념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큐비트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인데 이 양자 중첩을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경로를 따라서 스키를 타고 있고 이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선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원자가 하나씩 움직이거나 전자가 하나씩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상한데 라는 형태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중첩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미 1935년에 슈레딩거가 양자 중첩 현상이라는 것이 자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양자 중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 양자 상태가 만들어진 적이 없고 2000년이야 되어서 전자를 가지고 슈레딩거 고양이의 상태라는 양자 상태를 만들었고 실제 실험실에서 만들었고 그걸 관측해서 양자 중첩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검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못 봐서 좀 아쉽겠지만 네. 혹시 이런 사진을 주변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개는 지금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자 중첩 상태의 비유적인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개는 아닙니다. 네. 구글에서 제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김상욱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유퀴즈에서 이미 나오셔서 양자 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 발표에서는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시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중첩 현상을 죄송합니다. 양자 중첩 현상을 실제로 C16라는 탄소들이 60개 모여 있는 축구공 모양의 에 대해서 현상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원자 하나, 전자 하나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은 전자들이 모여 있거나 더 많은 원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양자 중첩 현상이 관측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런 거에 도전하는 물리학자들이 존재해서 C16이라는 상당히 큰 분자에 대해서 양자 중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중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있는 정보를 저쪽으로 전달하는 데에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원격 순간적인 원격 이동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건 모두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양자 상태를 다른 쪽으로 보낼 때 우리가 현재 컴퓨터에서 이쪽 폴더에 있는 거에는 정보를 저쪽 폴더에 보내려면은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되죠. 하지만 양자 상태는 갖고 있는 특성이 컨트롤 C가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고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저쪽으로 보낼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정보를 양자 현상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쪽에서 준비된 다른 양자 상태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복원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림으로 해서 여기 있는 양자 상태에 대한 정보는 다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복원을 시킴으로써 여기에 있던 정보가 이쪽으로 마치 이동한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외에 아인슈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도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양자 얽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양자 중첩 현상, 양자 얽힘 현상이 양자 컴퓨팅에서 사용이 잘 되어야만 기존의 초고성능 컴퓨터를 포함한 고전 컴퓨터가 하는 일보다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제조회사나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컴퓨테이션에 적용할지 이런 쪽으로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 관련된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 현재 제가 이제 컴퓨팅 쪽으로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로직 게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어떻게 바꾸고 전달하는 게 잘 되어 있다면 양자 컴퓨팅을 개발할 때도 이 고전 클래시컬한 로직 게이트들에 대응되는 퀀텀 로직 게이트들을 논리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드웨어에서 제가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물론 하드웨어에서도 이게 구동이 가능합니다만 논리적으로 0과 1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로직 게이트들을 양자 버전에서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정보를 잘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 자체는 다 있습니다. 현재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러한 게이트들이 하드웨어 상에서 얼마나 오류가 없게끔 만들어지느냐가 핵심 관건이고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그러한 게이트들의 조합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로직 게이트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는 이런 조합들을 다 모은 게 하나의 양자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 알고리즘이 별게 아니고 이러한 로직 게이트들을 조합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양자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인 것은 그로버라는 사람이 만든 서치 알고리즘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쇼우라는 사람이 소인수 분해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두 알고리즘은 아주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현재 양자 컴퓨터에 돌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변분법, 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지금 기술 교류에서 소개드리기에 훨씬 더 유용한 측면이 뭐냐면 이 알고리즘에는 클래시컬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양자 컴퓨터하고 초고성능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초고성능 컴퓨터나 이런 현재 컴퓨터를 전부 다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드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전 물리학이 영어로 클래시컬 미케닉스여서 그렇게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와 함께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 특정 영역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해결을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고전 컴퓨터를 쓰자라는 개념의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전 컴퓨터가 가장 잘하고 역시 양자 컴퓨터가 터치하기에는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 옵티마이저에서는 고전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본인이 다 최적화를 해주고 양자 컴퓨터에게 자 새로운 파라미터를 가지고 넌 다시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을 쭉 합니다. 근데 그 파라미터는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더 좋은 파라미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최종 솔루션에 가깝게 해답이 얻어질 때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하는 변분법 알고리즘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양자 컴퓨터는 현재 하드웨어의 개발이 여러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여러 회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나는 어떠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IBM이나 구글이 이름이 많이 나오고 대표 주자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아주 특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전도 회로 기반, 이온 트랩, 중성원자, 그리고 빛을 이용한 대표적인 4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밑에 있는 회사 이름들은 초전도 회로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입니다. 이 4개 중에 초전도 회로는 인공원자입니다. 초전도 회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인공적으로 원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만들어서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미처 준비하진 못했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내년까지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돼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초고성능 컴퓨터하고 같이 묶어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양자 컴퓨터의 성능 자체가 초고성능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영역을 양자 컴퓨터가 하고 여전히 HPC가 잘하는 영역은 HPC가 잘하게 둬서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하는 기술을 저희 센터 그리고 기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017년 이쯤에 보고된 논문인데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베이징 도시입니다. 베이징에서 택시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덜 모여 있고 이런 거를 데이터를 시각화로 나타낸 것이고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은 10,000대 정도의 택시의 데이터고 그중에 트래픽 데이터를 420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뽑았는데 요 데이터는 뭐냐면 베이징 도심 한가운데에서 베이징 국제공항까지 가는 택시들의 경로를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로우 데이터는 빨간색은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터가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죠. 잘 쓰고 있는데 양자 정보과학 기술로도 이러한 다른 루트를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거였고 지금 여기 보신 결과들은 양자 컴퓨터 그중에서 양자 어닐러라는 컴퓨터를 써서 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다른 경로를 알려줘. 차가 안 막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렇게 길을 한 3개, 4개 정도를 제시했고 이 제시된 길의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차가 안 막히는 길을 잘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길을 찾는 문제, 일종의 조합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최적화된 조합이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양자 컴퓨터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힌트를 주는 연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알고리즘 중에서 고정 컴퓨터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컴퓨터하고 하이브리드 컴퓨팅 형태로 하는 게 현재 화두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요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걸 잠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저희 센터에서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의 화면이고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 게임을 젊었을 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항해 시대 게임 자체는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건데 저희는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도시가 주어져 있고 이 중에 4개의 도시를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길을 찾아라라는 것을 양자 알고리즘으로 풀었습니다. 물론 4개의 도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4개, 5개, 6개 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HPC가 더 많은 사이즈의 계산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개까지만 한 이유는 현재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성능 플러스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이 이상을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4개까지는 풀었고 이 4개를 이미 돌아갔는데 선택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양자 알고리즘이 계속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요 루트를 따라가는 게 가장 짧은 거리다라고 알려준 결과입니다. 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양자 컴퓨터의 계산 성능을 쓰진 않았습니다. 랩탑에서도 돌아가는 수준인데 이게 더 큰 사이즈 파워가 큰 양자 컴퓨터에서 돌린다고 해서 더 많은 도시를 찾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에러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 에러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직 뚜렷하게 이걸 쓰면 확실하다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요 연구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24년 12월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나온 논문인데 KRAS라는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 스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증식을 할 때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세포 증식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세포 증식이 어느 순간엔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위치가 꺼지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KRAS 유전자가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본인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 KRAS 유전자의 스위치가 돌연변이 때문에 켜져 있는 거를 끄게 만드는 억제제나 이런 걸 찾는 게 바이오 분야에서는 중요한 거였고 이 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풀었냐면 해당 억제제 물질을 후보 물질을 찾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어느 단계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후보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정 컴퓨터로 원래 하던 것들도 다 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후보군을 다시 필터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고정 컴퓨터를 썼지만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찾은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서도 그 과정을 수행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고정 컴퓨터에서 필터링 하는데도 넣자라고 해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합성도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런 측면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논문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썼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학계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양자 컴퓨터를 쓴 포인트가 애초에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HPC 상에서 원래 하던 일들인데 양자 컴퓨터를 써서 더 잘 됐느냐
혹은 더 빨리 됐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가 있는 연구들입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가 어느 특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줬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야 더 좋은 계산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은 일입니다. 요 연구는 고전 컴퓨터하고 HPC하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하고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연구인데, 이 중에서 양자 컴퓨터는 특별히 양자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특정 목적의 계산만 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일종의 CPU가 범용 계산을 할 수 있고 GPU가 특정 계산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 고전 컴퓨터하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묶은 다음에 어떠한 계산을 했냐면, 수소 생산 촉매, 수소 저장 촉매에서 촉매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른 분야에서. 네, 근데 촉매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어떠한 촉매 물질이 반응을 잘할지 사전에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화학에서 이 촉매 물질을 이제 실제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계산을 위해서는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해서 DFT라는 계산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촉매 물질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계산량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백금 촉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촉매 물질이 백금은 좀 비싸기도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한 촉매 물질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황화 몰리브덴이라는 물질에 탄소를 도핑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가 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계산으로 해당 실험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을까 혹은 재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여기가 실험으로 실험으로 얻어지는 포인트는 여기인데, DFT 계산만 가지고 해당하는 황화 몰리브덴의 탄소를 도핑했었을 때 얼마나 계산이 잘 되는지를 해보면 DFT 계산만 가지고는 실험과 불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실험적인 계산을 재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계산도 해서 어떻게 촉매 물질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재현하는 게 하나의 이슈였고, 저희가 양자 인베딩이라는 이론 중에서도 계층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전 컴퓨터가 계산해라. 그건 원래 고전 컴퓨터가 잘 하니까. 그리고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은 중요한 거니 이 부분은 양자 시뮬레이터로 계산을 해라라는 형태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 고전 계산으로만 하고, 그 이유 자체는 애초에 여기는 분자도 많고 원자들이 잔뜩 섞여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로 모두 다 계산하기에는 어려우니 이 부분만은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은 촉매 물질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건 양자 컴퓨터로 계산해라 라고 해서 광 기반의 양자 컴퓨터, 양자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실제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이 계산을 수행해 봐서 저희가 이 포인트를 하이브리드 컴퓨팅 계산으로 재현해 냈습니다. 키스티에서 맡은 부분은 이게 고전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서로 간의 계산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알고리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양자 컴퓨터가 계산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고전 컴퓨터로 넘어가서 또 고전 컴퓨터가 해야 되는 계산이 있고, 이걸 다시 양자 컴퓨터에 보낸 다음에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였고, 지금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는 광 기반 양자 시뮬레이터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뒷단에 있는 컴퓨터가 광이든 중성원자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단계에서는 중성원자 대상으로 조금 더 다른 계산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조금 개선하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센터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온전히 양자 컴퓨터의 순수한 기능을 다 쓰는 영역을
한정 짓고 그다음에 HPC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이 둘 사이에 계산이 잘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데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외의 양자정보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이 양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분야에 들어오셔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자로서 활동해 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류정희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받지 못하고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신 류정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